안녕하세요. 웨드멘토 제주꾼입니다. 혹시나 오픽 시험에 AL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정말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 저의 생각을 진솔하게 담아낸 영상이거든요. 요즘은 단순히 토익만 그런 보는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실제로 영어 회화가 가능한지도 평가하는 그런 시대가 찾아왔잖아요. 그러면서 기업들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요구하는 어학 테스트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토익 스피킹, 토스라고 하죠. 그리고 오픽, 이렇게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사실 제가 이 시험을 알게 된 건 좀 됐어요. 왜냐면 제가 2015년도쯤에 당시에 이제 이 두 개의 시험을 다 본 적이 있었거든요. 벌써 7년 가까이 되었네요. 근데 사실 2015년이면 너무 오래 전이잖아요. 그래서 5월 3일날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바로 5월 10일날 발표가 되었고요. 그 결과는 짜잔! 네, AL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에 시험 보면서 과연 내가 AL이 나올까? 약간 의문이 좀 많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 느낌상 IH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AL이 나오게 되면서 제가 의심했던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던 부분들이 확신을 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포인트들을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제가 오픽 AL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꼭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저의 극히 주관적인 의견이라는 점 꼭 명심해 두시고요. 첫 번째, 너무 시간에 연연히 하지 마세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바로 시간이었어요. 오픽이 총 60분이라는 이제 그 시간이 주어지면은 그중 20분은 오리엔테이션, 나머지 40분이 시험 시간이죠. 혹시 오픽을 한 번이라도 봐보신 분들 계신가요? 혹시나 보통 40분 중에서 몇 분 정도 시험 보고 나오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시험장에서 한 두 번째 또는 세 번째로 나왔던 것 같아요. 앞에 감독관님께서 그 스크린으로, 대형 스크린에 시간 떼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대략적으로 내가 몇 분 정도 시험 봤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보통 저의 경우에는 한 26분에서 28분 정도 그 사이에 15문항에 대한 답을 다 마치고 나와요. 그러면은 계산해보면은 한 문항당 짧으면 1분 30초, 길어봤자 1분 50초 그 사이에 다 마치고 끝내는 것 같아요. 사실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발화량을 내가 좀 잘 맞췄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냥 빨리 넘어가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앞에 그 에바이잖아요. 에바 화면 그 아래 이제 시간이 써있진 않지만 보통 2분 정도 넘어가게 되면은 Time for a new question이라고 그 글씨가 뜨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자기소개 그 질문이랑 또 하나 질문이었는데, 거기서만 이제 Time for a new question을 받고 나머지는 그거 보기 전에 다 Next 버튼 눌렀어요. 그래도 문제없이 AL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굳이 모든 질문에 완벽하게 꾸역꾸역 대답할 필요는 없다. 정말 이거 중요한 부분이죠. 저희들한테는 강박관념이 좀 있어요. 모든 질문에 꾸역꾸역 정성스럽게 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질문 다 잘 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오픽이랑 그 토익 스피킹이랑 약간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그 두 시험을 다 봤을 때 느꼈던 점이 있는데 바로 공식의 유무였어요. 토스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짧은 시간 안에 정해진 답을 확 내야 되는 게 답이라면은, 오픽 같은 경우는 정말 자연스럽게 외국인 친구랑 대화를 하듯이 그냥 하는 게 정답이었죠. 딱히 규칙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완전 질문에서 생뚱맞게 벗어난 그런 답만 아니라면은 솔직히 문제가 없거든요. 오히려 만약에 저기 먼 나라의 이야기를 끌고 와서 질문을 냈어요. 근데 오히려 그거 내가 잘 모르는 건데 억지로 대답하려고 하다가 꼬일 수가 있죠. 생각이 멈춰서 아무것도 안 나온다거나 하면 오히려 실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아요.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나 몰라, 나 근데 모르는데 혹시 괜찮지만 나 넘어가도 될까?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나오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말말 따라 그냥 목소리에서 나오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난 좀 영어 잘해, 나 영어 잘하는데? 라는 분위기를 풍겨주라는 거예요. 나도 사람이고 에바 그 평가원도 사람일 텐데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겠죠. 세 번째, 자기소개에서 너무 큰 힘을 빼지 마세요. 자기소개가 정말 중요하면서도 중요하지 않다?
이걸 정말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이번에. 사실상 자기소개 같은 경우는 15문항 중에서 첫 번째 문제로 꼭 나오는 질문이기도 한데, 에바한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어필하는 부분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자기소개 뭐 누구나 똑같겠지만 다들 열심히 외워가는 부분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1번 막 자기소개에서 나 정말 잘 외워왔어 이런 느낌을 막 열심히 막 풍겼다가 뒤에 돌발 문제가 나와서 막 버벅거렸어요. 혹여나 그러면 에바가 뭐라고 느끼겠어요? 너 외워왔구나? 오 마이 굿네스. 심장이 철컹. 그럼 오히려 마이너스겠죠. 사실 저는 자기소개를 저도 외워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2번 문제 넘어가기 이전에 한 단락 정도를 좀 말 못하고 넘어갔어요. 이번엔 절대로 의도적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자기소개를 막 길게 준비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진짜 몇 마디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Time for new class이 뜬 거예요. 뭐야? 나 너무 많이 말했나? 그때 순간 당황했어요. 제가 이번 시험에.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서 well, that's it for now. Thank you. 하고서는 넥스트 버튼 눌러서 2번 문제로 넘어갔어요. 그때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어떡해, 나 이거 점수비 78,100원 날아가는 건가? 근데 결과는 어떻다? AL 나왔어요. 사실 자기소개를 막 길게 말 안 했지만도 뒤에서 커버를 했으니까 등급이 잘 나온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자기소개를 보통 준비를 잘 해가시는 이유 중 하나가 자신감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첫 번째 질문에서 버벅거리게 되면은 그 뒤에서 연쇄다발적으로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에서 정말 대답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시간을 많이 빼앗지 말자. 네 번째, 자신이 어떤 사람의 유형인지를 잘 파악하고 가자. 제가 한 2가지 타입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타입, 처음부터 끝까지 고지고대로 내가 써놓은 그 스크립트를 다 외워서 달달달 외워서 가는 타입. 이건 어떤 타입이냐면은 약간 순발력이 좀 부족한 사람? 단점이 있어요. 이게 내가 말했던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삐끄덕거리면은 머리가 새하얘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게 정말 완벽하게 말하면은 정말 좋은 등급이 잘 나오는데 반대로 말하면 최저등급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죠. 두 번째 타입, 정말 큰 틀만 정해놓고 거기에 어떤 주제가 나오든 대입을 잘 시키는 경우죠. 이런 경우엔 좋은 점이 돌발 주제가 뭐가 나오든 간에 대체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리사이클링 나오든지 상관없이 잘 다 말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참고로 이 두 타입의 약간 중간점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적당히 서베이에 나올 것 같은 것들은 다 외워놓고 이제 돌발 주제에 관한 것들은 그렇게 큰 틀을 정해놓고 갔어요. 다섯 번째, 사소한 문법에선 정말 절대로 틀리지 말자. 정말 만약에 최고 등급을 노리시는 경우라면은 이 문법 사소하게 하나라도 틀리지 않으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아무리 뭐 다채로운 형용사를 썼든 간에 내가 이제 과거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과거 시를 제대로 안 썼어요. 그러면은 심사위원 딱 들었을 때 무슨 말 하는 거지 싶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질문에 따라선 내가 어떤 시제를 잘 써야 되는지를 항상 잘 파악하고 가셔야 돼요. 연습도 많이 되어야겠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최고 등급은 힘드실 것 같아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최고 등급 노리시는 분들은 그 단순 과거 시만 쓰지 마시고 또 현재 완료 이런 시제를 또 적절하게 써간다면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들리겠죠. 여섯 번째, 설문 질문에 나올 템플릿은 잘 외워가자. 이건 아까 전에 제가 4번 문항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15문항 중에서 첫 번째, 그 자기소개 빼고는 나머지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보통 오리엔테이션 때 이제 그 서베이 하잖아요. 백그라운드 서베이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체크한 부분들의 사이에서 한 2개 주제 정도는 나온단 말이죠. 즉 돌발 주제 빼고는 내가 그 서베이에 나올 것들은 어느 정도 인식하고 하는 거잖아요. 혹여나 내가 돌발 주제에서 좀 잘 못 맞았다 하더라도 이 서베이만큼 확실하게 다 잡고 간다면은 충분히 만회를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7번째, 바로 준비 기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통 이제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가는 게 좋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정말 2주가 가장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1주는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3주를 잡기에는 너무 또 오래 질질 끄는 느낌?
오히려 준비하다가 지쳐가지고 또 시험장 가서 밸런스가 깨질 것 같은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오히려 토익을 준비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오픽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그 적은 시간을 들이면서 더 최고 등급을 받기 좋은 시험이거든요. 다만 오픽을 준비할 때 있어선 다른 어학 그 테스트는 같이 준비하지 마세요. 오히려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간 짧게 두고 준비하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7가지 포인트들에 대해서 찝어서 좀 얘기를 드려봤는데요. 어떠셨나요?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다음 영상에선 제가 한번 그 이제 정말 오래전에 봤던 그 오픽 시험과 또 최근에 본 이 오픽 시험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좀 간단하게 또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은 안녕.